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특집 방송, 저는 김계사입니다. 네, 안화백입니다. 강대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더 모셨어요. 네. 저희 같이 항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겠는데, 일단 여기 닉네임을 금개라고 가져왔습니다. 금개. 금개입니다. 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골드 도그. 아, 금개. 금강아지. 금강아지. 네. 금개로 하지 말죠. 금강아지로 합시다. 훨씬 귀엽네요. 네, 금강아지. 네, 금강아지까지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오늘 방송을 힘들게 장소도 구했고, 또 힘들게 모여서 하게 됐어요. 일단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자연히 나오겠는데, 안화백님,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주말 외출 외박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한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밤 11시까지 강제 자습. 근데 강제 자습이란 말이 맞습니까? 강제 자습. 이거 자습 앞에 강제가 그래서 있어요. 항상 말할 때마다 이상했는데 아무튼 강제적으로 교실에서 공부를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자습시킨다. 그러네. 강제 자습. 네. 자습, 혹시 학창시절에 자습했었어요, 이렇게? 야자 많이 했죠. 저희는 입학하자마자 입학식부터 10시까지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예. 이야, 역시 명문고 출신. 그 지역 거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나름. 지역 이름이 붙으면 거기서는 가장 그 이제 높은 학교라고. 그죠, 그죠. 부끄럽네요. 강대리는 혹시 자율학습에 얽힌 추억이라거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쓴 글에 올린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소모임에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책 맞고 나서 그 이후로 학교를 멀리하면서 이제 자율학습도 빠지는. 이 강대리가 우리 이제 소모임 블랙리스트, 소모임이라는 어플에서 다운받으셔서 블랙리스트 검색하시면 올 수 있는 우리 청취자들의 공간인데, 그곳에 강대리가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얼마 전에. 안화백 역시 읽어보셨습니까? 좀 앞에 조금 읽었습니다. 읽어봐봐. 알겠잖아. 그 내용에서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이제 좀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황을 했다. 원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자기 친구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붕 뜨고 하지 않습니까? 좀 방황을 했는데, 그 다짜고짜 담임선생님이 좀 멍 때리는 자신한테 책을 던지셨다. 그리고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한 번 또 던지셨는데, 아직도 그 책이 자기 귓가를 스치는 걸 잊지 못한다. 이런 말을 또 적었죠. 우리가 물론 강대리가 썼기 때문에 그 글에 여러 가지 함축된 또 생략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을 얼마나 빡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좀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걸 혹시 읽고 싶으면 우리 소모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계님 요즘 우리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공감하시는데 군대에서 휴가 다 잘리고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서 제가 양념 하나 더 넣자면 네. 휴가가 있었는데 나가야지 했으면 취소된 거야.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한 벌점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래서 각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약속도 다 잡아놓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놨으면, 또 여기가 어딥니까? 부산 아닙니까? 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 지금 조금 있으면은 여름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 쫙 해놨을 텐데. 근데 그때 이 외박이 통제되기 직전에 네. 제가 이제 룸메이트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광안리 수변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 친구 이제 여자친구도 와서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한 11시쯤인가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네. 쓱 오더라고요. 몇 명하고 같이. 혹시 강대리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도구가 돼가지고 거기 발정 나가지고 거기를 막 대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러 명 중에 강대리랑 한 명만 빼고 다 일단 멀쩡했고 이성이 있었어. 근데 한 명은 이성이 없었어. 이제 누군지 알겠다. 제 룸메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네요. 그래서 뭐 다음날 이렇게 강대리가 지나가길래 쓱 즐거웠냐? 별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모르죠. 네. 뭐 수변공원이 뭐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다 뭐죠? 보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발정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금강아지를 왜 선택하셨는지. 여기 또 아까 설명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네. 이 게임 아이디입니다. 게임 아이디로 만들었다가 그냥 쭉 제 약간 오래 쓰다 보니까 아이덴티티 같이 이렇게 쓰게 된 닉네임이죠.
네. 이 친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준 프로게이머예요. 여기서. 이 친구 분명히 우리가 직업 연수를 받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저기 PC방 나가고 프로게이밍을 해. 그리고 내가 이 친구 뛰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밖에서 한번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쪽 멀리에서 지금 거의 육상 선수처럼 막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니? 너 웬일로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게임을 하러 간다고. 네. 아주 엄청난 게이머예요. 주말에 이 근처 PC방 가면 딱 금강아지님이 계시잖아요. 네, 금강아지님이 또 이쪽 대학 출신입니다. 아, 네, 저기 요 바로 옆에 그 학교. 네, 그 호그와트라고 불리는 학교 있잖아요.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출신들은 되게 이 친구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네, 지역 거점 PC방에서 또 일을 오래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금강아지님 모시고 오늘 토크를 해볼 텐데. 근데 금강아지님 양말이 되게 귀엽네요. 이거 시장에서 네. 2,000원에 3개?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사오신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그 하트들이. 네. 원하시면 하나 드릴.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저녁을 먹고 이제 한 5시 한 40분쯤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1시간 반 정도 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 같이 이곳에 막 모여가지고 녹음을 딱 하고 다시 또 자습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밤 11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11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점호를 받은 다음에 또 여기에 모여가지고 또 녹음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빡센 녹음들을 하는 이유, 우리가 언제 이런 규제가 풀릴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가 나가서 녹음실을 잡고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방을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구성원들한테 좀 비워달라 해서 쓰는데, 오늘 피 같은 돈 3만 원을 써가지고 이 공간을 빌렸어요. 내 방이 근처에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위에서 자고 있는데. 네, 바로 위에서 친구들 자고 있는데 그렇게 빌렸습니다. 저는 뭐 이거 한 달 정도는 최대 한 달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많은데 매일 11시까지 하면 병납니다, 진짜. 저는 여기- 지금도 벌써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본인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으시는 것 네, 같은데. 저 물론 영향이 제일 크죠.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대리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네, 정말 부적응하는 그런 친구인데 지금 최대 아주- 부적응자. 네,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룰 방송은 우리 앞으로 고를 직업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다 항해사를 꿈꾸고 있는데 얼마 전에 3개월 됐나요? 60일? 60일 좀 넘었죠. 60일 넘었죠. 이제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아메리카 인근에서 침몰을 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쩌면은 그 선사를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송,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매우 높은 시청률로 봤어요. 여기 구성원들은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방송에 대한 예고편이랄까요? 좀 이 방송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는지 들을 수 있는 잠깐 짤막한 음성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던 날이었어요. 그날 스텔라 데이지호가 얘기하면서 눈물 나는데 스텔라 데이지호가 3월 31일 날 남대서양에서 침몰을 했어요. 스텔라 데이지호는 세월호랑 똑같이 무리하게 개조된 선박이었고요. 중국하고 호주 또는 중국하고 브라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철광석을 운반하고 있는 선박이었고, 스텔라 데이지호 안에는 한국인 선원 8명, 그리고 필리핀 선원 16명, 총 24명이 타고 있었고요. 침몰 사건 발생 후 24시간 정도 만에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명이 현재 실종 상태고요. 예전에 세월호 침몰하고 이랬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동생이 항상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세월호처럼 조금만 배도 가라앉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배는 세월호보다 몇 배 큰 사이즈라서 이런 배가 가라앉으려면 가라앉는 데만 2, 3일 걸린다. 그 사이에 다 탈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 연락받고 급하게 부산 내려가는 와중에도 가족들이 여권을 다 챙겨서 내려갔어요. 바로 나가야 되니까 여권 다 챙겨오라고 해서 여권 다 챙겨서 내려갔었거든요. 부산에 가면
선사에서 뭔가 수색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가족들이 거기 가서 직접 뭐 보던지 아니면 수색 현장에 좀 쫓아갈 수 있게 해주던지 그런 게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2달째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청와대까지 쫓아서 그냥 통사정을 하면은 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렸으면 정부에서는 그것도 호르듯이 해주는 신일이라도 들어도 있는데 코로도 안 먹냐고 난 그게 너무 억울하고 죽겠는 거야. 저희가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구명 뗏목에는 생존을 위한 낚시도구도 실려 있고 현지에는 2, 3일마다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식수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 안에 선원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충분하게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다. 빨리 구명 뗏목을 찾아달라. 우리는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명벌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수색을 멈추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아주 나중에 구명 뗏목을 다시 찾았는데 그 안에 생존 흔적이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정말 우리가 안 찾아서 못 들어오게 되면 어떡해요? 구명 뗏목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스텔라 데이즈와 아까 이제 우리 김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나 어떤 선사에서 어떤 그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초동제처가 굉장히 미흡했고 또 향후의 수색도 굉장히 미흡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북한의 그 화전양면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이렇게 온화한 척하면서 뒤로 치는 뭐 예비군 훈련 가면 맨날 듣는 얘기죠. 전 그걸 방불케 할 만큼 선사에서 이제 유가족들에게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뒤로는 크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정부의 대처 미흡 그리고 한번 미군이 출동해서 뭔가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둘러싸고도 뭔가 미스테리한 게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포인트는 20 몇 명 중에서 딱 2명만 구조됐는데 그 구조된 사람들이 구명벌이란 걸 타고 있어요. 근데 그 구명벌이란 게 이제 그 구명 뗏목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개가 발견이 안 돼요. 편집. 자, 다시. 나 힘들어. 예고편 끝났어, 이제. 자, 오늘 다룰 방송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에요. SBS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권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다뤘었고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뭐 방송들이 있었나요? 아는 분 계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 후배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광팬이었어요. 광팬?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이런 막 불륜, 뭐 살인 사건, 보험 사기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찾아보는 친구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을 이제 이렇게 독성 화약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제 눈을 실명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험금을 타내는 그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유명했죠, 그거. 네. 네. 사회적인 파급력도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은 좀 자극적인 사례들을 많이, 또 교통사고나 뭐 미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그것이 잘못 수사됐다, 잘못 처벌했다,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런 쪽만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거든요. 좀 정치적인 부분들, 좀 깊이 있는 부분들, 사회적으로 훨씬 큰 함의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다뤘었던 방송인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힘을 하나도 못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그 시사교양 PD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그걸 되게 많이 비교를 많이 해요. PD 네. 수첩,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사실상 10년간, 뭐 10년간이 맞네요. 제가 그걸 꿈꾼 게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아까 강 대리님이 말씀하신 어떤 살인사건 위주, 어떤 선정적인 것들 위주, 그리고 연출을 굉장히 잘하죠. 그 재연이나 이런 것들. 네. 뭐 좋게 포장하면 스토리텔링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그 전에도 추정 60분이나 PD수첩 같은 경우 정권을 겨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MBC랑 KBS가 망가지면서부터 그런 거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흐름에서 그걸 하게 된 걸까? 그냥 어떤 진보적인 의제를
뭐 아젠다를 먼저 던지는 게 잘 팔릴 거다라는 윗선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좀 다른 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강대리가 말씀하신 게 주로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네. 알고 싶다는. 그런데 정말 SBS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KBS나 MBC는 정권의 입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국일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 다뤘던 그런 PD 저널리즘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람을 많이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PD들은 다 좌천되거나 어디 풍비 다른 확산이 데를 났죠.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좀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들을 다루다 보니까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방송이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SBS가 비교적 그런 입김을 덜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자체가 주목받는 방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이제 MBC가 파업하고 나서 MBC PD 한 분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요즘 SBS가 잘하죠 이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M하고 K가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상대적 1등. 최근에 또 진행하시는 김상중 씨였나요? 네. 네, 그분이 명대사도 계속 이제 인기를 끄시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네. 그런 것도 하시고 참 파급력이 많아진 방송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소재를 이번에 다뤄줘서 참 기대를 하면서 보게 했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우리가 훈련을 막 받을 때 또 촬영도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해양수산연수원 쪽에 촬영도 와가지고 인터뷰를 좀 조심해달라는 얘기도 받았고. 네, 아, 인터뷰 그래요? 조심해라. 네. 우리는 못 들었는데.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이 겹쳐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조심하긴커녕 마이크를 들이대주지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강 대리님, 네. 이 방송이 다루고 있는 사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방송은 뭐 앞서 지금 김 기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건, 그 폴라리스 해운이라는 선사에서 이제 폴라리스 해운이라는 선사는 이제 그 철광석 운반선 중에 제일 큰 이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이라는 VLOC라는 그런 배로 이제 거의 63빌딩의 2점 몇 배라고 했나요? 그런 배로 이제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곳에 이제 철광석을 수입해오는 회사인데 이제 그 긴 항로 중에 이제 남대서양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배가. 배가 사고가 나는 거는 뭐 솔직히 인재도 있고 뭐 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도 그렇고 저희가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배의 선종의 개조가 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사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습되는 과정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약간 조명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월 말에 브라질 구이아바라는 곳에서 출항한 거대한 광탄선이죠. 철광석을 싣고 가는 배인데 문제는 이 배가 침몰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 배가 남대서양을 항해할 때 남대서양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었다. 암초도 없었고 그렇다고 커다란 뭐 파도라거나 폭풍이라거나 우리가 보통 배가 침몰한다면 그 이유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다. 평온하고 깊고 그 말 그대로 망망대해였다. 그런데 왜 배가 침몰했을까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죠. 네. 그곳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해서 거의 30명 가까웠던 선원들 중에 단 2명, 필리핀 선원 2명만이 생존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색 작업도 한다 뭐 한다 말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못 찾았고 수색하던 인원들은 모두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이 배가 먼저 왜 침몰했느냐에 주목을 하면서 들어가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는 원래 광탄선으로 원래 벌크선으로 설계가 된 배가 아니었죠. 네, 유조선으로 만들어진 배였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금계님. 일단 먼저 유조선으로 이제 사용이 됐던 배죠. 그러니까 개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먼저 이제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광탄선들보다는 설령이 오래된 그러니까 배의 나이죠. 배의 나이가 오래된 이후부터 이제 무거운 광탄선을 싣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조도 굉장히 많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래의 내구도보다는 배의 내구도가 떨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광탄선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원래는 여기서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유조선들이 한 겹이었다. 배 바닥이 한 겹이었는데 싱글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싱글헐로 만들어 놓으면은 잠깐 찢어버리면 기름 유출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났었고 예. 그런데 두 겹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쪽 바다가 오염되니까 니네 한 겹짜리 유조선을 못 들어와 라고 곳곳에 나라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겹짜리 유조선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곳에서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 한 번에 왕창 샀어요. 세 개의 그 한꺼번에 풀려버린 그 싱글월 유조선들을. 그래서 다 광탄선으로 개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엄청난 또 계약을 또 땄어요. 포스코한테. 아, 포스코한테 계약 사업자로 딸리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능력이 정말 좋은 사장님이세요. 아무튼 그 김한중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걸 따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확 큰 회사가 바로 폴라리스 쉬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탄선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금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도 낡았겠다, 기관도 오래됐겠다,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 겹짜리니까 한번 조금 찢어져 버리면 물이 또 바로 들어가요. 예. 근데 또 옛날에는 기름을 싣고 다니니까 유조선이었을 때는 물보다 아무래도 비중이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더 가라앉는 속도도 느리고 할 텐데 철광석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만 물 들어오면 그냥 팍 가라앉고 말고 결국 그래서 이번 사단이 났다. 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초반부를 보다 보면 선원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아나백님 어떠세요? 아, 저는 뭐 이게 순서를 너무 앞으로 뛰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선원들 인터뷰할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위험하지 하다가 굉장히 그 유가족들이 녹취를 잘 하셨더라고요. 네. 회장의 어떤 발언들이 녹취된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유가족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선사의 어떤 임원들이 유가족하고 대화 중에 회장하고 통화를 연결했는데 스피커폰을 한 거야. 기억나죠? 근데 갑자기 무슨 경우냐고. 그걸 알고 나서 다 들리는데 너 일 그따위로 하냐. 그게 나오는 거야 막. 그 이상 진짜 사이코 같은 게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게 아무래도 그 임원이 그 유가족인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게 그 유가족들이 너무나 잡고 늘어지고 이제 막 그 요구를 강하게 하니까 밀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피커폰을 아마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수학이 너머서 하고 있는 그 김한중 사장이. 회장이죠, 회장. 예. 네, 김한중 회장이 완전히 분노로 너 지금 이 그따위로 하냐, 너 제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쏟아내는다고 저는 기억이 돼요. 예, 그렇게 그리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유가족들을 대해서는 그런데 듣고 계신 이제 유가족한테는 엄청 또 공손하게 전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완전히 이중인격자 같더라고. 예. 그리고 문자 실수로 보낸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아버지가 유가족 돌아가신 항해사분의 아버지가 뭐 문자 내용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서명을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냈는데 그 회장이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누님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 뭐 나대고 있네요. 막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뭐 항해사들 인터뷰하는 거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 회사는 가면 안 되겠다. 몰랐으면 상관없지만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위에 있는 거를 알았으니까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저는. 네. 강대리님, 네. 이 인터뷰 같은 것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특히나 제 가족이 그 회사의 일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지금 하나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장 있는 곳에서 밑에 직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일 텐데, 교육받고 있는 우리 연수원생들도 이제 그 폴라리스 해운이 어떤 회사라는 그 실체가 까발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 회사 내에 이제 인력들이 많이 나간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화해준다 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갑론을박이 오가는 걸 보면은 참 이제 우리가 돈 앞에서 이렇게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목숨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많은 현실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금계님은요? 그 직원 인터뷰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한 분이 공항인가 어디 앞에서 그 항구 앞에서였던 네.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배가 뭐 설령은 컨디션이 제일 좋은 배였다. 그런데도 가라앉아서 충격적이다. 근데 나는 지금 그 회사 배를 타러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저도 짠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일단 자기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런 동료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런 위험 있는 또 그 직장으로 또 다시 가야 하는 그 선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또 걱정됐던 게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엔 도찰했을 것 같아. 그거를 몰래 찍었을 것 같아. 아. 인터뷰 잠깐 얘기 제작직에서. 좀, 그러니까 SBS에서 아, 잠깐 얘기 좀 해요라고 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몰래 찍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다 특정, 사실 얼굴 다 가린 것, 몸을 다 가린 것도 아니고 이게 제스처나 몸이나 이런 거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 회사 사람 딱 보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뭔가 들어가겠죠. 회사 쪽에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느껴진 게, 이 김환중이라는 이 회장이 방송에서 보여진 것만 보자면은 선원들을 좀 사람으로 대하고 있나? 인격체로 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속에서 이 방송 PD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통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김환중 그 회장이랑.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마치 라디오스타에서 네. 항상 많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처럼 회장님에게 선언이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악이란? 선언이란. 그랬더니 김환중 회장이 진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해. 가족이라는 거야. 네. 패밀리, 식구라고. 아니 이 사람도 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온 건 절대 가족 같지 않았거든요. 가족을 저렇게 대. 저 유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유가족한테 말 함부로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 들리는 데서 그렇게 막말하고 온갖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가족이라 그러니까 그럼 가족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지금까지 해온 이런 절차들이 가족한테 한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선박의 역사 같은 거 보거나 공부할 때, 그 또 우리가 수업 들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을 거예요. 한 교수님한테. 만재일수선이라고 있잖아요, 배. 예. 네. 만재일수선이라고 배를 가만히 보시면 배 그 옆에 외벽에, 외판에 색깔이 두 개가 칠해져 있습니다. 배 아랫부분에는 좀 붉은색이나 뭐 이런 색들이 칠해져 있고 윗부분은 좀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칠해놨느냐. 그게 디자인 때문이 아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옛날에 배에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선주가 있고 선주들은 화물을 어느 곳으로 실어 날라야 돈을 벌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번 갈 때 화물을 최대한 많이 때려박는 거를 선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을 나름대로 들어놓으니까 배가 침몰해도 큰 피해를 안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과적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선원들의 그런 죽음도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는 정치가가 영국에 한 명 있었다. 물론 그 정치가가 그 선박 보험사랑 얼마나 친밀했는지는 여기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치가가 한 명이 있어서 뭐 역사책에 남기로는 선원들을 참 아끼는 정치가가 있어서 그분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배들이 계속 과적을 하니까 배 밑에다가 선을 하나 더 색을 하나 칠하자. 그래서 그 색이 물 위로 보여야지 이 배는 과적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자. 그 색이 보이지 않으면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짐을 많이 실어서 많이 잠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의 선주를 처벌하도록 하자. 이런 규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배를 보면 만재울수선이 있고 또 그 계절에 따라서 또 물의 비중에 따라서 그 만재울수선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옆에 그거를 또 가름할 수 있는 표식이 있고 또 그걸 만들어 놓은 정치가의 그런 나름대로의 상징 같은 것도 배에다 다 새겨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주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선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들이 있었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만재울수선 같은 게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배가 오래돼서 그 폴라리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배는 똥배예요. 이 배는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그 배를 또 선원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말도 했다. 우리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선주의 욕심이죠. 회장의 욕심이죠. 이렇게 말하는 대목들이 막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걸 보면서 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현상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들은 얘기는 뭐 현직 배를 타시는 분한테 들은 건데 그냥 설령이 그렇게 20년씩 25년씩 되면은 영업 쪽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점점 이 선적하는 양을 줄여야 된대요. 왜냐면 그만큼 배가 늙었으니까. 우리가 젊을 때 막 무거운 거 들어도 나이가 들고 이러면 무거운 거 잘 못 들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이제 폐선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젊을 때 체력을 믿고 무리하는 것처럼 계속 실은 거지. 그래서 가라앉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폴라리스 하면은 또 속칭 이것도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참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속칭 현장에서 기관사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어디서 들려요 주변에서 많은 그거는 실제로 뭐 선원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옛날부터 항상 유명한 별명이었죠.
네, 들어오기 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네, 폴라리스는 기관사들의 무덤이다. 그런데 기관사들의 무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배가 고장이 많고 장고장이 많다. 기관 쪽에 고장이 있든 아니면 외벽에서의 크랙이, 그러니까 찢어짐 현상이 발생을 하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런 회사에서 여전히 선원들이나 그 내부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한 운항을 한다는 거. 좀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방송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안전장치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선급도 있고 검사도 많이 받잖아요. 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강 대리님? 일단 뭐 기득권의 문제겠죠. 말이 조심스럽죠? 그 네. 이익관계가 상충됐을 때 이런 우리가 규정해놓은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더해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폴라리스의 그 스텔라 데이지오의 침몰 전과 침몰 이후에 사람들의 그 시선의 변화가 되게 와닿았어요. 와닿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결과론적으로만 너무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체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데이지오가 침몰하기 전에 폴라리스는 우리 연수원생들의 꿈의 직장이고, 정말 제가 그 전에 저희 형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고 여기에 와서 선사를 알아볼 때 그 회사에 대한 인터넷으로 많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무슨 해양대 출신 선후배 간의 아름다운 동업, 뭐 동업 간에 무슨 어떤 충돌도 없이 이렇게 그 싱글월 유선들을 사들여서 장기 운송 계약을 따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거의 뭐 완벽한 회사였죠. 사업 수완이 엄청났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침몰하자마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뭐 죽일 놈이다, 뭐 완전 인격 완전 매도당하고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저조차도 그냥, 물론 뉴스 기사나 회사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종합적인 그런 수치들로서 제가 느껴왔던 것들이랑 실체가 너무나 다르니까, 물론 이 침몰 이후에 시선이 달라진 건 당연하지만 그 회장의 대처나 그 회사 임원들이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의 사고에 대한 수습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른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앞으로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회장이 선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을 것이고 성급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는 거죠. 되게 그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들이 배를 운항하는 그런 시스템, 또 선사들을 감독하게 하는 또 한국 선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한국 선급에서 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의 그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폴라리스의 배들은 사실 엄청 안전한 등급이 계속 나와요. 한국 선급에 의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등급을 맞았던 배가 그렇게 망망대해에 아무런 위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몰을 했다. 네, 그 상황 사이에 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안전등급이 나왔는데 이 배가 왜 침몰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배라고 맨날 불리는데 사실 괜찮은 등급을 맨날 맞아오는 그 배인데, 그 배가 왜 도대체 기관사들의 무덤이라는 풍문이 있을까? 그리고 이 SBS 취재팀이 조금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양심선언이 많이 나오나. 그 배 도대체 탈 배가 못 된다. 너무 과로한다. 그 배 안에서 우리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월호가 사실 위에 2층 이제 선창 같은 곳이 완전히 외벽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천막으로 가려놨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감춰라 라는 지시들이 본사에서 막 내려오고 그랬다는 게 또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에 의해서 또 이야기가 되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참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적어도 이 해운 쪽을 다루는 이 나라의 제도나 시스템이 전혀 이런 걸 막고 있지 못하구나. 과연 이 방송 역시도 기대고 있는데, 새로 바뀐 문재인 행정부가 이거를 다 개선해줘야 할 것처럼 현재 시스템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방송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우리 정부의 탓도 있지만 뭐 국제회사기구 IMO 같은 데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을 뭐 보통 이걸 들으시는 일반인보다는 사전 지식이 더 많으니까 이 배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 싱글월을 개조했을 때 왜 이렇게 침몰 사고가 많이 나고 침몰 사고가 났을 때 빨리 가라앉는지 알고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 배 말고도 뭐 우리나라 폴라리스를 제외한 다른 이제 해외 선사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싱글홀 유조선을 개조해서 벌크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이 기구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IMO 역시도 그렇고 선주들의 입김이 강하잖아요. 선주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내는 거는 선사들이고 불만 제기하고 국회의원한테 여러 가지 입김 넣고 이런 거 다 선주들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이 하나 바뀌고 할 때도 다 선주의 영향이 발휘될 수밖에 없고 이 싱글홀, 더블홀 이런 것도 선주의 반대쪽에 있는 그 포트 쪽에서 강하게 그런 반대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그게 규제가 된 거지 선원들이 많이 죽어서 그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김 기사가 싱글홀 유조선을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은 맞지 않고 싱글홀 유조선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그렇죠. 이렇게 돼서 못 들어온 거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IMO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IMO가 뭘 하고 싶어도 그 IMO에 속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해운업계 강국들이 반대하면 못하는데 그 강국들은 역시 선주들이 반대하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안타까운 거는 아까 이제 강 대리께서 말씀하신 그 종전의 사고들이 다 약간 좀 후진국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후진국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많고 이번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침몰하고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우리나라에서 2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외국에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후진국형 뭐 사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싱글홀을 바꿔서 거기에 맞게 뭔가 보강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어떤 설령을 나름 논의를 해서 정하고 그리고 뭐 수리할 게 생기면 바로바로 고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인데 이렇게 벌어진 걸 보면은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조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케미컬 강의 듣고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들은 거 아니라서 그분이 그 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케미컬 화물은 이제 되게 위험한 화물을 많이 싣거든요. 그래서 공기랑 뭐 접촉됐을 때 반응이 일으켜서 뭐 유독가스가 발생된다거나 폭발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그냥 물이 되었는데도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떤 특성이 있는 물체들은.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해외 선주들은 명확하게 규정을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정확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선주들은 그거에 대한 교육도 안 하고 또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대충 야 이렇게 해왔어 그냥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화물도 그냥 문만 열어놓고 가까이 가면 그냥 죽는 화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도 웬만하면 한국 회사 가지 말고 여기 좋은 데다 여기 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좀 접근성이 있으니까 여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왜 우리나라는 항상 비용이 먼저일까? 비용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이 계속 희생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씁쓸했죠. 네, 계속.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게 폴라리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방송이 다룬 이번 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번 방송을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이 좀 긍정적으로 잘 다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계님, 예. 금강아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배에서 나는 이런 큰 사고가 일반인 보통 이제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접하기는 어려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다루고 또 이제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잘 설명을 해줬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부가 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의 그런 흐지부지한 결말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흐지부지한 결말.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방송이 명확하게 타깃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가 저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중반까지는 명확하거든요. 선주 김환중 씨가 너무 잘못했다. 나쁜 사람이다. 폴라리스 쇼핑의 회장이 너무 나쁜 사람 같다. 유가족들한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누나
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따지고 뭐 문재인한테 붙어서 뭐 하고 서명운동 받고 아주 그렇게 놀고 있어요. 이런 문자를 어떻게 보낼 수 있지? 앞에서는 보상 같은 얘기를 안 하면서 수색을 잘하겠다. 우리가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보상하려고 막 그 가족들하고 개별 협상을 막 진행하고 지금 회사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것도 뻥이죠. 우리 회사 오늘 내일 하니까 지금 아니면은 니네 돈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합의해야 돼.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이게 과연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인가? 라는 분위기로 중반까지 가다가 후반부에 이제 그래서 구조적인 좀 대안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게 어느 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막연하달까? 명확하지 않달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좀 확실하게 짚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구조를 할 수 있냐, 생존 가능성이 있냐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여기서 끝나겠구나 하는데 뭔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갑자기 이제 누구죠? 예비어 장군님이 나오셔가지고 구조 전문가 이렇게 나오시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짚었던 거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머리만 바뀌었지, 머리랑 가슴만 바뀌었지, 손발은 그대로다. 어차피 지금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대안도 있다. 여기서 나온 대안은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사라진 구명벌에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죠.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만 할 수 있고 거기 못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못한다 했는데 이제 언론 이쪽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수소문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본 거죠. 전문가 구해서. 구해주니까. 근데 전문가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중간에 뭐 구명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던 좌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일치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뭔가 TF처럼 꾸려서 뭔가 하는 모습. 사실 그렇게 원래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 전문가들 들어오고 정부 부처 들어오고 해가지고 각기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다 있지만 그걸 좀 더 넘어서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없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공무원들이 진짜 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돈 받아먹는 사실상 공무원들 아닙니까? 거기서 조류, 해류 이런 거 분석해서 어디로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기관인데 국내 인근 해안만 연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남아메리카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금 여력도 없고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없고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 돈을 받는 그 기관에서. 그 기관이 한두 명만 있는 기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 한 명이 뚝뚝뚝뚝 늘리니까 그냥 쫙 해요. 뭐 유럽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미국에 있는 정보, 이 양쪽에서 정보는 이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스템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금방 이렇게 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예측했던 그 구간들에서 그 날짜에 인근에서 뭐 구명벌이 발견되고 뭐가 발견되고 했던 그 기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접근을 했으면 사람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민간 전문가는 금방 하는 거를 거기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캠프 같이 해가지고 모아놓고 딱 보여주니까 그 공무원들이 아, 우린 이거 처음 봐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쪽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사이에 충분히 빨리 학계에서 교류가 되고 교류가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연관된 거니까 자기를 갈고 닦는 측면에서라도 알아보고 했다면 당연히 접근할 수 있었을 만한 정보거든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근데 안 했다는 거지. 평소 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치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강혜리님 이 프로그램 어땠어요? 뭐 앞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되게 저도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그냥 프로그램 자체는 약간 좀 허술한 감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나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제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나왔을 때 이제 그 관계부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징계나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처벌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더 합리적으로 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모습이 약간 이 다큐가 아쉬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다큐가 아까 저희가 크게 얘기했잖아요. 더 크게 해운 산업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막 누가 책임이 있냐 이렇게 급급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이 사건을 그알팀에서 들어갔다면 저는 최소한 한국 선거까지는 갔어야 된다고 봐요. 한국 선거까지? 네. 네, 저도 동의해요. 이 방송은 제가 볼 때는 이 폴라리스 사태를 대상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방송 중에 제가 기대했던 수준의 최하급에 속하는 방송이에요. 전 너무 사실 실망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실망했는데 이 방송은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측면으로 갔으면 이거는 한국 선거까지 나아갔어야 했다. 네. 사실 모든 문제에서 발생하잖아요. 모든 뭐 금융계에서는 뭐 신용평가 기관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쪽에서는 신용평가 기관 같은 거 뭐 세계에서 큰 기관 뭐 3개 있잖아요. 네, 세계 무디스 뭐 이렇게 해서 3개 있는데 그 3개조차도 서로 이를 덧따기 위해서 막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원숭이가 되고 있는, 강아지가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아, 강아지가 왜 있구나.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는 심지어 하나밖에 없어. 한국 성급. 이를 딸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잘 듣는다기보다는 뭐 접대받고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똥배들이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는데 그걸 못 잡았어? 그럼 성급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얘네가 이렇게 등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했던 의무가 있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회사 자체가 의문투성이에요. 의문투성이. 정말 많은 의문들이 있죠. 이 방송에서 제가 볼 땐 두 가지의 가능성을 흘리는데, 정말 말 그대로 흘리는데 책임감 없이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16%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재무제표 보면서. 재무제표 보면서. 다른 데는 1%, 뭐 0. 몇 %씩 내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쇼핑이라는 회사는 16%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다른 회사의 하청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느냐? 과연 폴라리스는 그 전에 어떤 역사를 쌓아온 기업이길래 이거를 딸 수 있었을까? 수많은 경쟁업체를 제끼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보는 건 어땠을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문자에서 누나 하면서 역시 기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냅니다. 누님이 누군지. 누님이 누군지. 우리는 한번 여기 기독교적인 게 포함된 회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녔을까, 회장이? 엄청 궁금한데 기자들이 지금 이거에 관련된 깊이 있는 기사를 하나도 안 써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 이걸 보면서 아까 그 공무원 집단을 보듯이 이 언론 집단도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 속에서 그 아까 아나백님이 소개해 주신 그 말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팔다리는 그대로다. 수조가. 네. 그 팔다리에 과연 공무원들만, 또 이걸 가리려는 외교부나 해수부만, 또 폴라리스 같은 곳만 그대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론도 그렇고 수많은 그냥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그 수족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집단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이 방송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를 치고 나갔어야 했고 앞으로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폴라리스 뭐 좋은 회사겠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백님 어떠세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다 동의하는데 유가족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지금 수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구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게 한 회차를 받아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집중할 곳은 어딜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만 이것만 해도 일단은 좀 의미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예, 여기까지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송 분량의 한계를 이해한다, 뭐 이런 네. 발언인가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런 수색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부분들, 또 유가족이 당했던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이 방송이 어느 정도 목적은 다 했죠. 사실 저도 지금 이 방송을 안 봤더라면 지금 65일 넘어서 그게 나왔잖아요, 방송이. 만약에 그 배에서 나와서 라이프 래프트에 그 선원이 있다고 하면 과연 생존에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며칠간 생존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일말의 가능성. 그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속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외교부가 어떤 공문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걸 강한 의무로도 던지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가 인정이 된다면 외교부와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것들을 밝혀야 되고 또 수색을 재개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공군 초계기가, 최신형 초계기가 그 어느 지점에서 이제 오렌지 칼라로 보이는, 오렌지 칼라, 그러니까
그 구명벌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고 있을 수 있는 구명 대목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을 했는데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단순히 기름띠다라고 하고 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수색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공문을 진짜 받은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알팀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방송이 끝나는데 그 부분은 유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제작 기간이 6주거든요. 그 6주 안에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김 기사가 제기했던 의혹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근데 뭔가 방송은 그래도 신문보다는 좀 더 확실한, 정확히 짚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파급력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것까지 확실하게 체킹을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겠죠. 저도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뭐 안 때리고 있는데 먼저 선빵 때렸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실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선원들이 정말 0.0001%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수색을 재개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말 공문 같은 거 받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유가족들한테 너무 큰 또 다른 세월호 참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보고 사람들이 막 교통사고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이유는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도 이 그갈팀에서 했던 것처럼 그 부분, 바로 그 외교부와 해수부 같은 곳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이거 역시도 세월호 침몰 참사와 다를 바가 없고 또 대통령에 가려진 7시간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정보 차단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해봤고 자, 미처 못다한 말이라거나 이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금강아지님. 근데 앞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회장이 스피커폰으로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했던 부분이 자기는 뭐 혈압 링거도 맞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가족들한테는 자기가 힘들다는 그런 식의 어필을 하는 걸 보고 와, 참 사람이 저렇게 이제 분명히 사회적으로 그 지위적으로 뭔가 얻을 만큼 얻고 있을 만큼 있는 지위에서도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극명하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저도 진짜 전 폴라리스 노선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든요. 폴라리스의 그 코스, 폴라리스의 화물선들이 가는 그 코스에 내가 가고 싶은 거야. 내가 타야 해. 그래서 저는 사실 폴라리스 보고 여기 이 과정에 들어온 게 컸어요. 근데,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찾아볼 만한 여유가 이제 일하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나백이 간다니까, 그래, 한번 알아보자. 이제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내가 어떤 배를 탈까 이거를 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딱 몇 개 회사만 알아봤는데 그쪽 가는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사들이. 선사 이름 확실히 듣지 못한 채로 그 노선을 딱 듣는 순간 여기다 싶어서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네, 이 새끼 밑에는 못 들어가겠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야. 진짜 그 발언들이 되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그릇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딱 두세 마디만 들어도 그 회사가 딱 되게 나타나. 하루 이틀 한다는 것도 사실 지금 폴라리스 같이 이 사건 터지는 시점에서 거의 상장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사 중에 그 매출액 순위나 그런 것만 보면 8위. 진짜 큰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리고 지금 16%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해운이 폭망이거든요. 물론 이 전기선이라는 건 이게 뭐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버틸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는 16%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김 기사님들이 말하시는 거는 말하셨던 것들에 충분히 의혹이 있는 것 같고 참 이게 그 제가 갑자기 김어준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김어준은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막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기자님들 이거 취재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막 취재한 기사가 나와. 근데 우리 김 기사는 아직 아유, 난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나 잘 몰라. 무서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폴라리스가 회장이 해기사 출신이라 선원들의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해주려고 한다. 해양대 출신이기 때문에. 해양대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게 애초에 잘못 심어진 건지 아니면 초심은 그러했지만 점점 사람이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친일파보다 일본 놈이 일본 놈보다 친일파가 더 나쁘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더 잘 뛰어낸다고.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폴라리스 쇼핑의 이 화물선 스텔라 데이조가 침몰하고 난 뒤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곳곳에서 육상직 직원들한테 우리 해상직이 얼마나 당했는지 선원들이 그런 것도 올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 방송을 보다 보면 그 폴라리스 육상직 직원들도 빠르게 교대가 돼요. 매우 빠르게. 3년 좀 넘으면은 못 견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속연수가 네. 2년 3년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해상직 직원들은 육상직 직원들한테 막 당했다고 막 그런 것들도 가끔 올리고 그랬었는데 육상직 직원들은 또 뭐가 힘들어서 내려왔을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보이죠, 고리가. 예. 뭔가요? 그 회장님의 인격이 또 보인다 이거죠. 예. 회장님의 인격이 또 그 얼마나 또 잘 아셔서 회계사 출신이라 그들을 쥐어짰는지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기자할 때 폴라리스 쇼핑을 이렇게 잘 몰랐어요. 사실상 이제 현대상선, 한진해운 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해운 무슨 신년 인사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다 그 업계 사람 모여가 인사하는데 폴라리스 회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김한중 회장 그 말고 한희승 회장이라고 있어요. 네. 동업하시는. 아, 그게 동업인가? 그분의 연락처가 제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모 기자에게 내가 주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내가 폴라리스 쇼핑이 좋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전화번호 가지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문자 할 수도 없고. 네. 국회의원한테 문자 잘 보내면서 거기 또 안 보내네요. 요즘 국회에 문자 보내는 게 트렌드 아닙니까? 국회의원한테.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라고. 네. 회장한테 보내면 안 돼요? 경영 똑바로 하라고. 그렇죠. 문자 폭탄이 아니고 누가 또 문자 행동이라고 하자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체계적으로 쭉 길게 말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가 항해사를 지망하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한국해양연수원이라는 또 오션플리텍이라는 기관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녹음을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영화를 볼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라도 해야겠다. 제가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김기사 때문에 겟아웃을 보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이제 저녁점 밤점호 끝나고 나서 또 겟아웃을 다뤄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특별시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폴라리스 이 문제가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겟아웃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마도 우리는 외출을 못하는 상태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예정에 없던 이 편을 다루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었는데 제가 이거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딱 느꼈던 게 제가 기자할 때 이제 해운 조선을 출입했거든요. 근데 조선 특히 현대중공업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한 해에 10명 이상.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죽어왔고 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렇게 배가 나가면 이렇게 담배를 불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고 죽은 사람 이름 부르면서 뭐 예를 들어 태호가 죽었다 그러면 잘 가라 태호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하지만 그게 힘들지만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빨리 잊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작년에 그런 10명씩 죽는 사고가 났었고 근데 저는 취재를 한답시고 열심히 했지만 그냥 외부인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침몰하고 사람들이 직접 죽고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조금이나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죽었고 나도 그 위험에 있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저는 화가 진짜 많이 나요. 내가 타야 되는 배인데 저 김한중이 때문에 내 배를 내가 못 타다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나 브라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좀 깝깝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우리가 제가 한 마디만 하면 될까요? 두 마디 해도 됩니다. 강대리님. 그냥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김 기사님이 하자고 했을 때 우리 블랙리스트 영화 하는 데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되게 뜻깊었던 시간 같아요. 근데 이번 폴라리스 편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 해양대 출신의 문원준 씨의 사연이 제일 저한테는 슬펐어요. 3등기 관사? 네. 저희가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택하면서 할 때 제 마음가짐이 되게 책임감을 되게 높게 생각하거든요. 이 해기사 되는 것도 그렇고 배 운항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이제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관사는 약간 그쪽이랑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항해사만 책임을 네, 지고 항해사와 기관 파트로 봤을 때 기관은 되게 기관 쪽에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만 약간 기계를 배우러 오는 전문적인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의 인터뷰에서 그 친구의 그 마인드 가치관을 볼 수 있었잖아요. 엿볼 수 있었잖아요. 되게 나는 이 기계들을 다 분해하고 배워보고 싶었다고 하고 이 되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가 이런 김환중 회장이 이끄는 회사에서 죽은 사례로 나타났으니까 원균 밑에 이순신이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더 안 벌어져야 되는데 네. 그 왜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네. 아버지였나 어머니였구나. 이 학생이 그 답사를 하잖아요. 해양대 졸업할 때 네. 전체 학생 대표로 나가서 답사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세월호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책임을 그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함부로 내던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얘 큰일 났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타고 있던 배에 사고가 나면 이 친구는 자기가 죽어도 그 배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것이다. 네. 근데 세월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내 아들 죽었구나. 그때 그 선생님이었나요? 그 아들이?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사고가 딱 났고 내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만 듣고 아들 죽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인터뷰에. 근데 평소에 아들이 살아온 걸 보니까 아는 거죠. 왜냐면 여객선에 다 구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 상황이 엉망이었다는 것까지 보도가 되고 나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죽고 나쁜 놈들이 사는 구조라는 게 심지어 나쁜 놈들은 그 위험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여기서 자본만 만지고 돈만 만지지.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만 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이거 과연 내가 내 친구들이나 내 자식이나 내 후배들한테 내가 떳떳하게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인가? 그 여전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뀐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엄청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곳곳에서 고전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곳곳에서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죠.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나의 책임도 없지 않다. 나라고 해서 아까 말한 그 한국의 조류 분석하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내가 내일 하면서 난 내일 잘하고 있잖아. 우리 연안 잘하고 있잖아. 나한테 갑자기 브라질 산토스에 있는 조류 분석하라고? 말이 돼? 또 얘네 나한테 월급 2배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느 순간? 그런 갑갑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자습을 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벌써.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저녁 밤자습을 마치고 겟아웃 영화를 통해서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금강아지님 오늘 감회 한번 밝히고 마칠까요?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서 새롭네요. 새롭고 나름대로 이 듣던 거를 또 제가 얘기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번엔 네.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경험이네요. 이 뭐 말로 표현하기 참 좋은데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네. 이따 방송 이제 겟아웃 방송 때는 발언권을 좀 더 훨씬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기서였습니다. 저는 아나백이었습니다. 저는 강대리였습니다. 예, 저는 금강아지였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Non so dove trovarti, non so come cercarti, ma sento una voce che nel vento parla di te. Quest'anima senza cuore aspetta te.
notti senza pelle, i sogni senza stelle, immagini del tuo viso che passano all'improvviso, mi fanno sperare ancora che ti troverò adagio. Chiudo gli occhi e vedo te, trovo il cammino che mi porta via dall'agonia. Sento battere in me questa musica che ho inventato per te. Se sai com'è